안녕하세요. 인문학 연구소 공감 인문학 센터의 이달의 공감 읽기 특강을 맡게 된 충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한상원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 주제는 다름은 열등함을 나타내는가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구체적으로는 차이 내지는 다름을 사유하는 철학적인 사고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주요 주제는 이제 철학에서 동일성 원칙의 지배에 대한 비판, 동일성 비판이라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일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뭐냐면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국수주의, 성차별주의 이런 사고방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 사회의 내적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데 있고, 그리고 사회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을 간주한다거나 그런 동질적 요소들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이데올로기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동일성 원칙의 지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고유한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만을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동일성의 논리 혹은 동일성의 원칙이 전통적으로 철학적 사고에도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요.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지배 원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동일성 원칙을 비판하는 그런 프랑스와 독일의 서로 다른 철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철학적인 어떤 존재론적이거나 철학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철학자들이지만 어떤 비슷한 시기에 공통의 문제의식, 바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동일성의 지배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자신들만의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동일성에 대한 반성이 20세기 중후반에 어떤 주된 철학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가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특히 이 동일성에 대한 강요가 전체주의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20세기 경험이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현대 철학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동일성 원칙을 비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현대 철학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나치나 전체주의의 지배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면, 오늘날 사실은 그런 이제 전체주의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은 그런 동일성 원칙에서 비껴나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일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 히틀러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에 군부 독재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그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무슨 동일성 원칙을 비판하냐, 이렇게 해도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수많은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동질적인 존재가 되는 이제 그런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의 디지털 매체나 다양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개인들을 또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또 비슷비슷한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20세기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 같은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대중문화 같은 것들 본격적으로 20세기에 이제 라디오부터 시작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뭐 TV, 뭐 영화, 오늘날은 뭐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들이 유튜브도 있고 여러 OTT도 있고 여러 형태의 대중문화들이 존재하죠. 그런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나 대중매체의 발전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박탈하고 어떤 동일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했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각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일성 원칙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들을 검토해 볼 거고요. 첫 번째로 다뤄볼 철학자들은 들레즈와 가타리입니다. 그래서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가타리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원래 이제 과타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타리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가타리로 보통 많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타리가 좀 더 친숙하긴 하죠. 어쨌건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라는 이 두 철학자가 공저한 1000개의 고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저작들에서 소수자 되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오늘날 배제되고 있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자, 마이너리티가 존재하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런 소수자성이라고 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란 뭐냐?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수자란 뭐냐? 주류 질서가 있고 메인스트림 내지는 이제 다수자 문화가 있고 그 다수자 문화에서 주류적인 질서와 문화로부터 차별되고 있는 또 배제를 겪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또 한국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 탈북자도 그렇고요. 특수 종교인, 그러니까 소수 굉장히 말 그대로 특수한 뭐 이렇게 주류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수자와 소수자의 구분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척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 수가 많다, 수가 적다라고 해서 다수자, 소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에서 다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회에 가면 또 소수자가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국가들에서는 기독교인들이나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가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또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또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회에 그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수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다수자 문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자와 다수자라고 하는 구분은 항상 상대적이고 그 특정한 사회 문화 질서 내에서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특정한 지표가 소수자적이다 또는 다수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유동적인 경계선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뭐 소수자라든지 소수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그 이론이나 담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 1000개의 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수자 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다른 여타의 소수자 담론들하고 좀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면 들레즈와 가타리는 소수자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또는 소수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주류적인 문화로부터 뭐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피해자 내지는 희생자의 관점에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죠? 소수자라는 게 단지 희생자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 들레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오히려 이 소수자들은 기존의
스탠다드, 표준적인 모델을 뭐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런 표준적인 다수자성,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거기서 일탈함으로써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인 되기,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생성에 잠재적인 역량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들레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소수자들이 갖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박해받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렇게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 그 이유 자체만으로 기존의 주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질적인 또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중심을 해체시키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힘은 바로 이처럼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해 나가면서 기존의 질서 자체에 계속해서 변화를 가하는 그런 생성의 힘이 바로 소수자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레즈는 수목적 사유와 리좀적 사유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수목적인 사유란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수목적인 형태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수목적인 사유에서는 뿌리, 그다음에 줄기, 또 가지, 잎, 나중에 이제 열매, 이렇게 각 그 식물의 구성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식물이 자라나냐면 수직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무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도 뿌리를 땅 속에 깊숙하게 박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죠. 근데 땅 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큰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땅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땅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땅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의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나무의 강인함인데요. 거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된 영토의 이 수목적인 사유는 고정적인 영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영토에 있고, 그리고 뿌리, 줄기, 가지 등이 위계적인, 이 수직적인 구도에 따라서 위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있죠. 그게 뿌리겠죠, 뿌리.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줄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지. 가지는 정원사 같은 분들이 와서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가지가를 잘라낸다고 해서 뭐 나무가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생명을 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계적인, 그러니까 고정적인 영토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고정적인 영토에 뿌리를 내리고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주변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이러한 형태의 고정적인 영토성을 갖는 사유를 수목적인 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해당이 됩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의 수많은 현상들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고정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고정불변하는 일자가 있다, 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전통적인 실체 중심의 형이상학이고, 들레즈와 가타리는 바로 이러한 실체 중심의 형이상학과 그로부터 그러한 전통 속에서 파생되어 온 다수자의 문화와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듯이 중심과 주변을 가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중심을
토대로 한 동일성을 구축하려고 했던 이러한 전통적인 서구의 사고방식을 수목적인 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리좀적인 사유는 다른 방식의 사유 모델입니다. 이 리좀은 우리말로 이제 뿌리줄기라고 하는데요. 뿌리와 줄기가 이제 뒤엉켜서 어떤 확고한 영역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줄기 식물인 리좀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뿌리가 있지만 동시에 리좀형, 그러니까 뿌리줄기라고 하는 리좀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는 한번 땅에 이제 고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나무는 몇백 년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뿌리줄기 식물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토를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영토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이 확장될 수 있고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구조냐면 이 뿌리줄기라고 하는 리좀 뿌리줄기는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목적인 사유는 뭐냐면 나무처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서로 위계적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직적인 위계가 존재하고 중심과 주변이 확고하게 구분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어떤 게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많은 풀들 중에서 그러니까 뿌리줄기 식물들 풀들 중에서 뭐가 중심이고 뭐가 주변부인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존의 영토를 벗어난다. 어려운 말로 탈영토화되는 그런 방식의 식물을 리좀이라고 하고 바로 이렇게 리좀 형태의 뿌리줄기 형태의 사유, 리좀적인 모델의 사유가 바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자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목적인 사유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과 주변이 확고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을 바탕으로 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위계 질서를 통해서 하나의 수직적인 체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좀적 사유는 그것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어떤 게 중심이고 어떤 게 그 주변인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계를 거부하죠. 탈위계적입니다. 또 수평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체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정된 질서를 벗어나는 일탈해서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들레즈와 가타리는 여기에서 다수자 중심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사유를 넘어서려고 하는 소수자의 전복적인 능력이 바로 이런 리좀적 사유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다수자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바로 이런 수목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나의 고정된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한 사회의 다수자적인, 그러니까 주류적인 형태의 그런 문화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좀적인 사유는 여기서 벗어나서 위계적이고 수직적 사유를 넘어서서 탈중심적이고 탈위계적이고 동시에 탈영토화를 해 나가는 그러한 그러한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고정된 중심의 축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역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자의 전복적인 능력입니다. 이로부터 들레즈와 가타리는 소수자 되기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제 소수자 되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의 소수자적인 생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다수자가 소수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소수자적인 생성을 만들어가는
여러 운동들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자 가타리에 따르면 다수자와 소수자를 가르는 표준적인 척도 같은 것들이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들레자 가타리가 이제 카프카 문학을 독해하면서 이 소수자 정치, 소수자 문학, 소수자 되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사회에 이성애자이고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소수자가 아니라 이성애자이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을 예를 들면 그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인이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또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면서 성인이고 남성이고 백인인 사람,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수자적인 척도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다수자적인 구도와 대립을 이루는 소수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수자들은 그런데 이 다수적인 척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다수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뭐 이 다수자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게 뭐 현실이죠. 네, 사실은 이제 다수자와 소수자는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수자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수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소수자들은 지배적인 주류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수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다수자적인 동일성의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성 질서를 해체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은 이러한 주류 문화를 변화시켜서 소수자성을 드러내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류 문화 안에서 뭔가를 변화시키죠. 뭔가를 변화시키고 생성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 자체를 소수자적인 어떤 걸로 계속해서 탈영토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소수자적인 생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들레자 가타리가 말하는 소수자 되기 또는 소수자적인 생성, 소수자성의 생성 같은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예컨대 미국 사회는 여전히 백인들이 다수자라고 할 수가 있고 흑인들은 그 안에서 소수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흑인들은 비단 차별당하고 뭐 고통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들레자 가타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그런 소수자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다라는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레자 가타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소수자들의 존재, 그리고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역량을 통해서 끝없이 그 다수자적인 문화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소수자적인 변형들이, 일탈들이, 즉 탈영토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미국에서 지배적인 언어는 당연히 이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백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와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다릅니다. 어떤 지배적인 언어, 표준어적인 언어의 척도, 영어의 척도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언어 질서 안에서 고유한 소수자적인 언어들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라고 하는 다수자 언어 속에서 소수자 언어로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거. 흑인들이 사용하는 슬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뭐 힙합이나 뭐 어떤 랩 가사나 이런 데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흑인들이 본인들의 커뮤니티 안에 사용하는 여러 형태들의 슬랭, 그러니까 흑인화된, 그러니까 소수자화된 그러니까 소수자화된 영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자체는 유럽의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의 언어죠. 그것은 다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다수자적인 언어인 영어를
흑인적인 방식으로, 소수자적인 방식으로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의 생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슬랭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수자 질서의 일종의 균열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이런 소수자적인 변형, 언어의 소수자적인 변형이 미국에서 흑인 영어,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비슷한 이런 소수자 되기의 사례를 들레즈와 가타리는 카프카의 문학에서 찾습니다. 카프카의 문학은 바로 독일어라고 하는 중부 유럽의 어떤 다수자적인 언어 내에서 일어나는 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카프카는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그러니까 뭐 혼종적인 그런 형태의 여러 정체성들의 혼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일단 카프카는 체코인이죠. 이제 프라하에 살았고, 근데 프라하에서도 유태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거주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 유태인들이 그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이디시어라고 하는 동유럽 유태인들의 특유한 언어입니다. 이건 유대어도 아니고, 뭐 유럽의 뭐 독일어나 뭐 체코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독특하게 그 동유럽에만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이디시어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카프카는 체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코어가 모국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체코의 유대인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디시어를 또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카프카가 다녔던 학교는 독일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중부 유럽에서 다수자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어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카프카의 소설도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프카는 체코인이면서 유태인이면서 또 독일어 화자이기도 한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종 하이브리드 형태의 소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독일어로 글을 썼던 체코의 유태인 카프카는 이 중심의 언어, 그러니까 중부 유럽에서는 사실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독일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카프카도 독일어 학교에서 독일어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다녔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학문적인 개념이나 이론들이 다 독일어로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도 독일어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를 소수자적인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한 거죠.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러 가지 체코나 동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던 유대인 방언들, 유태인들이 고유하게 사용하던 이디시어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본인만의 독일어적인 문학적인 언어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는 체코 유대인들의 방언,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디시어, 그 중에서도 체코 지역에 살아가는 프라하나 체코 지역, 이 보헤미안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방어와 뒤섞인 굉장히 독창적인 독일어 문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카프카는 이 독일어라고 하는 다수적인 정체성을, 그러니까 중부 유럽에서는 독일어가 다수적인 정체성이죠. 그것을 탈영토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적인 다수자 언어 내에서의 소수자적인 생성들, 변형들, 탈영토화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바로 카프카 문학의 특징이고,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바로 이런 카프카 문학으로부터 소수자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소수자 되기를 언어, 문학의 영역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카프카였던 것이죠. 이처럼 소수자 되기라고 하는 개념은 다수자 권력, 다수자들의 지배와 그런 지배적인 주류 문화 질서 내에서의 소수자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것은 다수자성 안에서 소수자성을 생성해내고, 그러니까 다수자성을 뭐 완전히 폐기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미시적이지만 중단 없이 새로운 소수자성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수자성의 균열을 내는, 그것을 탈영토화시키는, 중심을 해체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소수자 되기라는 개념으로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다수자 되기라고 하는 개념은 없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자 되기는 사실상 다수자 질서로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형태의 변형이나 생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탈영토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영토에 더 포섭되어 버린 것이고 기존의 그 중심의 질서에 갇혀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수자 되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엄밀한 의미의 되기라고 하는 생성은 소수자성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의 소수자 되기 내지는 소수자 문학 또는 이제 소수자 정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유택의 독일 철학자의 비동일성의 변증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유택의 독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택의 독일인이지만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어머니는 이제 유럽인이었어요. 이탈리아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도르노는 사실은 이제 자신이 유태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유럽인이라고 독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독일적인 인문학 교육과 음악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를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그러니까 그 유태인이 아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머니를 따라서 카톨릭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독일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했고 독일적인 교육을 받았고 독일 철학으로 학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1933년 집권한 히틀러 나치 정부가 모든 유태인들이 학계에서 일할 수 없게 유태인들을 학계에서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 학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뉘른베르크법에 의해서 시민권조차도 이제 박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도르노의 경우에는 자신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강제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너는 유태인이야. 따라서 너는 2등 국민이야. 너는 어떤 정상적인 독일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선긋기 그런 경계 세우기를 통해서 자신이 유태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뒤늦게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도르노는 어떤 독일인들의 동일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동일하지 않은 것, 아도르노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비동일성 내지는 비동일자, 같지 않은 것, 동일하지 않은 것, 비동일성이나 비동일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하지 않은 것, 비동일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동일성의 지배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처럼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요. 그러한 아도르노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의 물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에서 그의 철학은 전통 철학이 추구해온 동일성 원칙을 비판하는 것을 이제 주된 출발점이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동일성 원칙이 뭐냐? 이것을 철학에서는 이제 주객 동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객 동일성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철학이 추구해왔던 것, 그것이 뭐냐? 진리를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 주객 동일성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리타스 에스트 아데카바치오 레이 에트 인텔렉투스. 무슨 얘기냐?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뭐냐? 생각하는 나와 사물이 일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의 어떤 주체의 사유와 객체의 실제 사이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주객 동일성을 통해서 진리를 확보하는 그런 철학이 바로 대표적인 서양의 주객 동일성 철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통 철학은 주객 동일성을 추구해 왔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유하는 주체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관념이 그 관념의 외부에 있는 실제 대상과 일치한다면, 그러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참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의 관념은 거짓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전통 철학이, 특히 이제 합리주의 철학이 추구해왔던 주객 동일성의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체가 이렇게 주객 동일성을 확보하고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중세나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근대에 이르러서 서양 철학이 추구했던 것은 인식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인식의 체계를 만들어야만 바로 이러한 주객 동일성을 확보하고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양의 전통적인 합리주의 철학은 아주 미세하게 꼼꼼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철학 체계를 수립한다면 세계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의 그물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가 그물을 쳐서, 근데 그 그물을 아주 꼼꼼하게 만들면 그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겠죠.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설계된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거미줄을 치듯이,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촘촘하고 미세한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철학 체계에 포섭된, 그러니까 사유의 체계를 만들어서, 거미줄과 같은 또는 그물과 같은 그런 사유의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섭되는 수많은 대상들을 자기화하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식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대상이, 인식의 대상, 객체가 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꼼꼼하고 촘촘한 사유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통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 철학도 이런 체계성의 사유를 지향했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이 본격적으로 이런 체계성의 사유를 지향해왔고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고전 독일 철학입니다. 독일 관념론이라고 불리는 고전 독일 철학이 바로 이렇게 체계성의 사유를 철학의 핵심의 과제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체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체계를 벗어나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벗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인식의 총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유하는 주체는 자신이 수립한 체계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배제하거나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도르노가 이렇게 체계성의 사유를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이 체계성의 사유가 결국은 이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자신의 것으로 동일화시켜 버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동일화되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거죠.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전통, 특히 이제 체계성의 철학은 이처럼 주체와 동일한 것만을 진리로 규정하고 주체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 주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비진리로 여긴다는 점에서 동일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동일성의 원칙은 동일하지 않은 것, 즉 비동일자를 억압하고 배제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중심과 주변, 또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위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철학적인 동일성 원칙은 그런데 순수한 철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배 원칙 역시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 이후에 체계를 꼼꼼한 사유의 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인식을 통해서 주객 동일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철학의 원리가 단지 그냥 철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역시 바로 그러한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조직화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성 원칙이 사회의 지배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동일성 원칙이란 예컨대 이런 거죠. 유태인이라고 하는 타자의 독일 사회에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타자의 비동일성에 대해서 폭력을 가함으로써 즉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여기 유태인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지금 이제 강제 수용소에 갇히기 직전에 그 게토 유대인 집단 수용 시설에 갇혀 있는 유태인들이 지금 가슴에 유태인들을 표시하는 그런 별 모양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유태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문양들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특별한 존재, 독일인들의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 비동일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하고 폭력적인 억압을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르만인족의 유전적인 동일성을 지키고자 했던 나치 정권의 반유대주의적이고 우생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동일성 원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그러나 동시에 가장 순수한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 원칙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많은 주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개인들을 동일성 원칙의 폭력적인 주체로 호명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수정의 밤입니다. 이 수정의 밤은 뭐냐면 1938년 11월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태인들의 종교시설, 이게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유태인 회당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유태인들은 주로 상인들이 많았죠. 유태인들은 항상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경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류 문화에 유럽의 주류 문화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에서 항상 그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경계를 매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태인들은 그 매개하는 활동이 뭐냐면 이제 무역하는 거죠. 무역이나 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데, 독일에서도 많은 유태인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태인 회당도 불을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돌을 던져서 깨부수는 이러한 약탈적인 폭력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38년의 일입니다. 38년 11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곳곳에 밤사이에 깨진 유리 조각들로 인해서 길거리가 수정처럼 반짝거리면서 빛났다라고 해서 이날을 이제 수정의 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의 밤에 이처럼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지르고 유대인 상점을 약탈했던 이 이런 평범한 독일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저 유태인들이 우리 독일인들의 순수함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나치의 프로파간다, 나치의 선동에 감화되었을 때, 거기에 설득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끔찍한 참극이 바로 이러한 수정의 밤과 같은 사건이고, 여기서 드러나듯이 사실은 나치가 그토록 오랫동안 집권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소수자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당시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이 나치의 지배를 암암리에 묵과하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아도르노와 함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서구의
근대 철학이 추구해왔던 그런 체계성의 철학,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계몽이 추구했던, 계몽적인 합리성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데카르트 이래의 명석 판명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계몽이 추구했던 바로 그러한 무지몽매로부터 벗어나는 인식의 투명하고 어떤 확고한 인식,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칸트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숙한 주체로, 데카르트는 이제 사유하는 주체 코기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칸트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계몽 정신에 부합하게 성숙한 주체, 성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칸트가 말하는 그런 성숙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진 주체라고 하는 계몽적인 합리성의 이념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계몽적인 주체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숙한 지배를 비판할 수 있는 주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은 바로 유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암암리에 묵과했던 그런 수능적인 개인들, 수능적인 주체들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사회는 패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배상금의 부담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이 계속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사회 전반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즉 어떤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의 절대적인 출발점이었던 사유하는 주체, 코기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유하는 주체라고 하는 이념은 정반대편에서 오히려 거꾸로 주체성을 상실한 군중으로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뒤집혀 버린 거죠. 정반대편으로. 사유하는 주체는 사라지고 군중만 남게 된 겁니다. 사유하는 주체는 사라지고 총통의 명령에 복종하는 독일 국민만 남게 된 것이죠. 순응하는 개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위기로 인한 자신들의 불안, 공포, 분노의 정념을 소수자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런 위기를 전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좁아지는 취업은 불안정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함과 사회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류 문화에 더 동질화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역으로 그러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나치 시대에 독일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상점에 불을 지르고 유태인 추방과 학살에 동참하는 동일성 원칙의 주체, 비동일자의 추방과 제거에 앞장선 주체로 개인이 바로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형태의 주체로 소환되는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인 경험들이 바로 동일성 원칙이 보였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지배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이렇게 비동일성이 폭력적으로 억압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인 관계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넘어서서 또는 비동일성이 억압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관계망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대안적인 보편성은 동일성을 백타적으로 옹호하는 위계적인 체계성을 넘어서 다양한 비동일성들 사이에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비동일성들이 위계를 이루지 않으면서 수평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보편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별이 다른 별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어떤 별이 중심이고 다른 별들은 주변을 이룬다거나 어떤 거기에서 이 어떤 위계에서 벗어난 그런 비동일자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그런데 그 별들 속에서 우리는 별자리를 찾아냅니다. 별자리를 해석해내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죠. 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 사이의 관계는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동일성으로 환원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어떤 그렇게 별들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관계는 어떤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수평적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별도 빠지게 되면 그 별자리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별자리를 만들 때는 그 별자리를 이루는 각각의 별들이 모두 중요성을 갖는, 각각의 별들이 모두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독일어로는 콘스텔라치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우리말로는 별자리 내지는 뭐 한자식으로 성좌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보통 이제 아도르노나 발터 베냐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컨스텔레이션을 보통 성좌라고도 하지만 짜임 관계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직조, 어떤 그러니까 이 모직의 직조물들처럼 이게 서로 꽉 짜여 있는 그런 관계망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아까 들레즈 가타리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목적인 짜임 관계가 아니라, 수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맺고 있는 그런 어떤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짜임 관계.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공존의 짜임 관계가 오늘날 필요하고, 이런 형태의 새로운 보편성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우리가 동일성의 원칙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회가 동일성의 지배 속에서 어떤 폭력적인 억압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동일성을 해체하고 비동일성들만 남는, 그래서 보편성을 해체하고 특수성들만 남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동일성에 의한 동일성 원칙으로의 환원과 동일성 원칙을 통한 지배가 작동하지 않는, 수직적인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비동일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평적인 보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철학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고, 기존의 지배적인 보편성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배적인 보편성을 이제 아도르노는 총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배적인 또는 부정적인 총체성을 넘어서는 형태의 짜임 관계, 새로운 형태의 짜임 관계로서의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성좌는 각각의 별들로 이루어진 전체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한 전체 속에는 다양한 개별적인 별들이 이 위계질서 없이, 즉 위계질서에서 억압당하는 일 없이 서로 각자의 빛을 내면서 공존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개별자들이 어떤 보편에 의해서 지배받는 개별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지배와 위계질서를 벗어나는 형태의 개별자들의 비동일성의 화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아도르노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아도르노의 철학이 어떤 대안적인 보편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것을 저는 어떤 그 사회적인 지배를 넘어서기 위한, 즉 사회적인 지배의 형태들에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들의 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대안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개별자들 사이에 어떤 폭력적이지 않은 짜임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레저 가타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자 정치 또는 소수자 생성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드로노가 이야기하는 비동일성의 변증법, 즉 동일성 원칙의 지배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비동일성의 변증법의 사유는 결국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보편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흐름들을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오늘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소수자성이나 비동일성이 차별받고 혐오받지 않기 위한 그런 짜임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처럼 소수자적인 생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동일성 원칙의 지배에 맞서는 비동일성의 어떤 목소리들이 커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어떤 수목적인 중심 질서를 넘어서는 사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명해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